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임신한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하여 CCTV를 설치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보고 숨이 멎을 뻔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임신한 아내의 입덧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얼굴이 창백했고 냄새만 맡아도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모두 이해하려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는 것도, 갑자기 짜증을 내는 것도, 밤에 잠을 설치는 것도 전부 임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수가 음식을 싸들고 집에 왔습니다. 임신했다고 하면 빠지지 않고 챙겨주던 사람이었고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 누군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형수가 돌아간 뒤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이거라도 조금 먹어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반찬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특정 음식이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형수가 음식을 가져오는 날이면 아내는 늘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음식에는 힘들어하면서도 조금씩이라도 입에 대보려 했는데 유독 형수가 싸준 음식만큼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서 그건 사소한 어색함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였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무심코 봉투를 정리하다가 안쪽에서 익숙한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아직 밀봉도 제대로 된 상태였고 내용물도 멀쩡했습니다. 상한 기색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 입덧 때문에 결국 못 먹고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멀쩡한 걸 버릴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음식을 두고 간 날이면 그 봉투는 늘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냉장고에서 흔적도 없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먹겠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어야만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었다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올라오는 의문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박힌 가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파고듭니다. 왜 하필 형수 음식만일까? 정말 입덧 때문이라면 다른 음식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주방 쪽에서 나는 소리에도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냉장고를 여닫는 소리에도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되지 않는 작은 어긋남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어딘가 한 박자씩 어긋난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긋남이 결국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건, 그리고 제 마음속에 박힌 그 작은 가시는 결국 뽑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까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정말 입덧 때문일까? 이 질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를 들었다가 스스로 눌러 담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음식만 냄새가 유독 힘들어. 말투도 표정도 매번 비슷했습니다. 짜증 섞인 변명도 아니었고 대충 넘기려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이상 묻는 제가 괜히 못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임신하면 입맛이 바뀌는 게 당연하고 특정 냄새에 예민해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며 이 정도는 흔한 일이야 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괜히 의심했다가 아내에게 상처 주는 남편이 되느니 차라리 제가 예민한 쪽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음식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음식도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먹으려 했습니다. 국물 한 숟갈이라도 입에 대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싸준 음식만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표정이 굳었고 냄새를 맡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고 임신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정말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들어왔고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리러 나갔습니다. 늘 하던 일이라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다 손에 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안쪽에 단단한 플라스틱이 만져졌고 순간 저도 모르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형수가 싸준 음식 봉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봉투가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뚜껑은 제대로 닫혀 있었고 밀봉 스티커도 떨어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음식은 상하지도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서 꺼내 쓰레기통에 넣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입덧 때문에 못 먹은 거라면 왜 이렇게 그대로일까? 한 입이라도 먹어보려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냄새만으로도 힘들었을까? 애써 다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임신한 사람에게 논리적인 이유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봉투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도 분명한 모습으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괜히 본 것 같다는 생각과 봐버려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쓰레기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냉장고 안을 여는 순간에도 괜히 형수의 음식이 있었던 자리를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음식만 냄새가 힘들어. 그 말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다는 마음과 믿기 어려워졌다는 마음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심이 결국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갈지, 그리고 이 의심을 덮어두려 했던 제 선택이 얼마나 오래 제 마음을 괴롭히게 될지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입덧이라는 말 하나로는 이 모든 상황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만은 이미 제 마음속에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만 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수와 아내 사이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유난히 가까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지내는 관계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렌즈를 끼고 과거를 되짚어 보니
그 관계에는 설명되지 않던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형수가 집에 올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웃긴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시선이 자주 바닥으로 떨어졌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단순히 불편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며느리와 형수 사이의 어색함일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단순한 불편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는 형수 앞에서 유독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말을 고르듯 천천히 했고 사소한 농담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대의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수가 임신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아이 낳으면 뭐가 제일 힘들어?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아내는 글쎄요라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그냥 피곤해서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의 침묵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독 조용해졌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다가도 형수가 있는 자리에서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던 모습, 봉인된 채 버려진 반찬, 형수를 마주할 때의 굳은 표정, 아이 이야기에 대한 침묵. 각각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 장면들이었지만 함께 놓고 보니 이상할 정도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형수 그 자체가 아닐까? 이 생각이 떠오르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생각이었고 아내와 형수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괜한 상상으로 상황을 키우지 말자고, 그냥 관계가 어색할 뿐일 거라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한 이상함은 다시 안 보이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사람의 거리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웃으며 말을 걸어도 아내는 반박자 늦게 반응했고 형수가 주방으로 들어오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주 미묘한 움직임들이었지만 이제는 제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서로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딘가를 경계하고 있는 거리라는 걸 말입니다. 그 거리의 이유를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의심은 더 이상 음식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관계의 진짜 이유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의심을 애써 눌러두고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괜히 주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귀가 쫑긋 서고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믿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아내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고 싶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더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계속 상상만 하다 보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될 것 같았고, 그러다 보면 진짜로 돌이킬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것 같았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형수가 음식을 두고 갔던 날, 아내의 굳은 표정,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봉인된 봉투, 아이 이야기가 나오던 순간의 침묵.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면서도 결정적인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확실히 보자. 상상으로 괴로워하느니 아무 일도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그때는 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이 모든 생각을 접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졌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확인이라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괜히 큰일을 만드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대로는 더 이상 제 마음이 버티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은 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다녀온다며 외출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공간에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카메라 하나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치 위치를 정하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침실은 제외했습니다. 그건 제 스스로에게 넘지 않겠다고 정한 선이었습니다. 대신 현관과 주방이 보이는 곳을 골랐습니다. 음식이 드나드는 공간, 형수가 다녀간 흔적이 남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서도 저는 계속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기를. 정말로 이 모든 의심이 제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영상 속에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내의 모습만 담기기를, 괜히 제가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를 원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나니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큰 결정을 내려놓고도 안도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따라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고 이런 선택을 한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괜히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고 했고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계 하나가 앞으로 제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의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도 바로 영상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확인하려고 설치해놓고 정작 확인은 미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보는 순간 무언가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 아내와 밥을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입덧이 힘들다며 음식을 가려 먹었고
형수가 싸준 음식은 여전히 손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이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집안의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출근한 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내가 혼자 남아있는 시간. 그 모든 장면이 이미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상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상태로 의심만 안고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TV를 켜놓았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휴대폰 화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메라 앱 아이콘이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만은 보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잠시 후 다시 집어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주변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내의 숨소리와 냉장고 모터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영상 목록이 화면에 떴고 날짜와 시간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며칠이 이렇게 많은 시간으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영상을 선택해도 됐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보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너무 분명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몇 초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집 안 풍경이 화면에 담겼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현관, 주방, 조용한 거실.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괜히 호들갑을 떤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곧 화면 속에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편한 옷차림, 느릿한 걸음. 냉장고 앞에 서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도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역시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내의 손이 형수가 싸준 음식이 있던 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듯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벌어지는 행동이 점점 낯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버리는 장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이 영상이 제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정말로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끝이 무엇인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영상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다고 괜히 앞서 나가지 말자고 스스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아내의 움직임은 제 생각보다 훨씬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지 않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을 다잡는 사람처럼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수가 싸준 음식이 담긴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음식을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초 동안 아주 천천히 확인하듯 맡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혐오도 역겨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버릴 거면 왜 저렇게까지 확인하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주방 서랍에서 작은 용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반찬을 나눠 담을 때 쓰던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반찬에서 일부를 덜어 그 용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아주 소량이었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하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음식을 그냥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입덧이겠지라는 결론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아내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용기의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더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평소 거의 쓰지 않던 가장 안쪽 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몇 개의 작은 용기들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새로 담은 용기를 그 사이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수가 음식을 가져온 날마다 아내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숨겨왔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냉동실 문을 닫고 나서도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처리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끝내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입덧이 아닙니다. 이건 냄새가 싫어서 몸이 거부해서 생긴 행동이 아닙니다. 아내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상의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주방을 정리하는 손놀림, 냉장고 문을 닫는 방식,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시선까지 모든 게 계획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동시에 떠올랐지만 어느 하나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언제부터였을까? 형수의 음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날 밤 저는 영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입덧이라는 설명은 이 장면 하나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음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문제라는 걸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다음 영상을 눌렀습니다. 이미 한 번 본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더 이상 제 마음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영상 속에서도 아내는 혼자였습니다.
시간대는 비슷했고 행동도 거의 같았습니다. 형수가 다녀간 다음 날 아내는 다시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음식 포장지에 적힌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제조일, 유통기한, 그리고 형수가 음식을 가져온 날짜까지 그 모든 걸 메모지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당황했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습관도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아내는 메모를 적은 뒤 그 종이를 용기 옆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듯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는지, 왜 숨겼는지, 왜 날짜를 기록했는지. 아내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증명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갔지만 어느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나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그 순간 이미 모든 걸 눈치챈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그동안 봤던 것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영상을 보게 된 경위, 그리고 냉동실에서 본 것들까지. 말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제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말 못했어. 아내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전 아직 가족으로 완전히 엮이기 전 형수가 해준 음식을 먹고 심각한 식중독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배탈이 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형수는 우연일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시댁 쪽에서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며 그 일을 조용히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입장,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냥 참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은 그렇게 마음속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번엔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형수의 음식이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예전처럼 문제가 있는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증거처럼 보관하고 기록해왔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충격도 그리고 무엇보다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히 집안 시끄럽게 만들까봐. 당신한테까지 말하면 더 커질까봐. 그래서 혼자서만 확인하고 있었어.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왜 형수 앞에서 굳어 있었는지, 왜 아이 이야기에 침묵했는지.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해도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아내 혼자 감당하게 둬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겪은 그 공포가 단순한 오해나 과장이 아니라는 건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진실을 또다시 덮어두는 건 결국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따로 만나자고 말했을 때 형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볍게 웃는 톤이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았을 때도 형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 안부를 묻고 아이는 잘 크고 있냐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결국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수, 예전에 아내가 형수 음식 먹고 크게 아팠던 적 있었던 거 기억해요? 순간 형수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찰나였지만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지 않아? 그냥 배탈 아니었어? 그 말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들어버릴 때 늘 쓰던 가족 특유의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때 응급실까지 갔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고요. 그제야 형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수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아, 그때 그 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 못한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재료가 조금 오래됐던 것 같다고, 자기도 먹었는데 괜찮았다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거 아니냐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다들 그냥 넘어가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몸이 망가졌고 병원에 실려갔고 공포로 남았는데 그 모든 게 다들 넘어갔으니까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나는 형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내한테 미안하단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형수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땐 다들 바빴잖아. 괜히 일 키우는 것 같아서. 그 말은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이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 그게 얼마나 잔인한 방식인지 그제야 분명히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수의 음식을 볼 때마다 굳어지던 표정,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숨기던 손,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밤마다 불안해하던 모습들. 그 모든 걸 나는 입덧이라는 말로 너무 쉽게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수라는 이유로,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으로.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다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당신 혼자 그 기억 안 안고 가도 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표정에는 안도와 함께 오래 묵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얼마나 쉽게 외면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요. 아내는 그날 밤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보다 분위기를 먼저 생각했고 불편함보다는 침묵을 택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상처를 삼키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임신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혹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불안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확인하고 혼자 숨기고 혼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아내가 형수의 음식을 냉동실 깊숙이 숨겨두던 이유가 의심이나 복수가 아니라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증거 확보였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늦게 이 상황을 이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또 예민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아내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경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말을 꺼냈을 것이고 그때마다 내가 예민하다, 괜히 문제 만든다는 말로 정리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했습니다.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수와의 감정 싸움도 아니었고 가족 사이의 사소한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이와 아내의 안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믿고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길,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하는 길. 침묵은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당장 싸우지 않아도 되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아도 되고 가족 모임에서 어색해질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원한다면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에는 또다시 누군가의 불안과 희생이 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말할게.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히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커졌던 게 이상했던 거야. 그 말은 아내를 위한 말이기도 했고 나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분위기라는 이유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던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형과 형수, 그리고 부모님까지 포함해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를 몰아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괜히 이를 키운다는 말을 들을까봐 임신해서 예민한 거다라는 식으로 아내의 감정이 또다시 무시될까봐.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내가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는 걸. 침묵은 늘 누군가의 편이 된다는 걸. 그리고 지금까지 그 침묵이 아내가 아니라 편한 쪽을 지켜왔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편해도 어색해도 누군가는 이 선을 분명히 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 한 끼를 함께 하자는 자리였고 어쩌면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재생 버튼은 눌러졌고 한 번 본 장면은 다시 지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형수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소화 잘 되는 걸로 준비했어. 아내를 향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음식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형은 무슨 말이냐는 듯 나를 쳐다봤고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내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말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아내가 왜 형수의 음식을 먹지 못했는지, 그리고 임신 후 어떤 불안 속에서 지내왔는지, 아내가 혼자서 확인하고 숨기고 대비해왔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처럼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 끝에 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변명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 설마 그렇게까지일 줄은. 하지만 더 말을 이어갈수록 형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형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던 거 그게 잘못이었어. 그 사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르고 우는 게 아니라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듯 조용히 하지만 깊게 울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아내에게 얼마나 오래 기다린 장면이었는지를요. 그날 이후 우리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형수의 음식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고 그 이유를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우리 선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조심하게 되었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내였습니다. 더 이상 봉투를 숨기지 않았고 혼자 냉동실을 열어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말했고 싫으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돌이켜보면 모든 건 사소한 이상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음식 하나, 봉투 하나, 그리고 그걸 외면하지 않으려는 선택 하나.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평온한 척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누군가의 불안을 밟고 서 있는 것이었겠죠.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침묵을 요구하는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책임을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